저희가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매크로 로직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노동시장이 추세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로직을 갖고 있는 건데,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경제가 약간은 불확실성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 안에 비중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면 좋겠고,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요즘 장을 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채권을 하니까 매크로로 보고 매크로로 또 주식시장을 접근해 보면은 아까 제가 미국에 저희가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매크로 로직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노동시장이 추세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로직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노동시장을 갖고 얘기했을 때 노동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빠질 거고 연말이나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식시장 대입해도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은 주식시장이 여전히 사운드 할 거고, 그러나 결국은 이게 일정 시점이 되면 연말 정도는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나빠질 거라 보고, 저 개인적 뷰는 지금 연중 점도표가 리바이즈 돼 있잖아요. 6월달 대비해서. 이번에 실업률이 6월달 4.0에서 4.4잖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4.4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실업률이 4.4 위로 뚫리면은 주식에는 굉장히 부정적일 거고 국채는 굉장히 굿뉴스가 될 겁니다. 그럼 언제 4.4가 위로 뚫릴 거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저는 연말 연초 정도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매크로를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노동시장이 깨질 때 한 번도 주식시장 좋아진 적이 없어요.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리세션이 안 걸린다는 거고, 또 리세션이 안 걸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거고, 그 소비를 또 좌우하는 게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시장이 버텨야만이 주식이 우리가 쭉 랠리를 쭉 갈 수 있는 구조일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노동시장 결국은 그 정도부터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노동시장이 나빠질 거라 보면 주식도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데 한 4분기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안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하면은, 투자를 할 때는 빅픽처를 가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빅픽처를 가지고 단기적 그림을 택티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 노동시장 안 좋아질 거네? 그럼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네? 그럼 단기적으로 그러면 시장 좀 올라올 때, 그럼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을 좀 정리할 타임을 활용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주식이 좀 올라온다는 거는 시장 금리가 약간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주식 올라갈 때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국채 비중 금리가 올라오면 계속 좀 더 국채 비중을 확대를 하고, 두 번째, 그렇다고 주식을 다 털라는 얘기는 아니죠. 절대적으로 많다면 좀 줄이라는 얘기고, 반면에 지금 대다수 분들이 AI 위주로 다 갖고 계시니까, 근데 AI의 팩트는 뭐냐면은 성장성이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게 팩트인데, 그래서 조금은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경제가 약간은 불확실성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 안에 디펜시브 스탁의 비중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면 좋겠고, 디펜시브 스탁을 또 달리 얘기하면은, 방어주를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고배당주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주식 지금 현재 어떤 비커스에서 시장이 약간 살아난 느낌인데, 이때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걸로 활용하고 채권을 늘리는 국면으로 활용해서 좋겠다는 거고, 주식 내에서 우리가 테크 위주만 있다면 조금은 현재 측면에서 이제 방어주 또는 고배당주 쪽으로 비중을 좀 늘리는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지수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인가요?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자금 동향 레포트를 좀 제가 최근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8월 달부터 지금 두 달 연속으로 지금 헤지펀드 동향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8월 4일 날 크게 터졌죠. 옌켈이 터지면서 8월 4일, 8월 5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장이 좀 리바운드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다시 또 금리 인하면 좀 약간 올라왔는데, 시장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헤지펀드들은 그 8월 초순 이후에 계속 테크를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비중 확대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 디비던드 스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해치 펀드가 방금 제가 언급드린 절대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절대 주식 비중이 줄인다는 거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테크 주식을 계속 좀 줄이고 주식 내에서 리더십 체인지 약간은 고배당주나 이런 쪽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게 지금 지난 2달간의 해치 펀드 동향입니다. 참고하십시오. AI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는 뭐 장이 좋을 수 있지만 길게 봐서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AI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일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를 또 헤지 펀드들의 순매도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주식 얘기하면은 미 증시, 미국 채권 이 모든 동향과 연결되는 게 대선입니다. 미 대선. 미 대선은 대선 자체가 끝나면 모멘텀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조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참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두 분이 공약했던 원래 공약에서 지금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공약을 약간 서로 물타기해서 상대를 차용해서 하다 보니까 참 예측 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론만 얘기를 한다면은 대선의 영향이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 쇼텀으로 영향을 줄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 영향 없다. 쇼텀 영향이 있다. 이런 게 제 개인적 전망입니다. 뭐냐면은 아무래도 대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다 경기 부양 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 부양 쪽을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자 지정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풀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약간은 제가 이제 최근에 금리가 선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사실 숨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경기를 살린 쪽 얘기를 많이 하면은 조금은 금리가 위에 쪽으로 좀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해리슨보다는 트럼프가 되면은 조금은 시장의 금리가 4% 초반대로 넘어갈 여지도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근데 연준이건 대선이건 결국 매크로 방향을 그러니까 여기서 매크로라는 게 수년간의 매크로가 아니라 앞으로 한 1년간의 매크로 방향만 본다고 하면 돌리지 못한다. 왜냐면 어차피 신임 행정부가 1월 달에 돼서야 뭐 또 들어갈 것이고 기타 정책 만들 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이 누가 되든 간에 결국은 연말 전후부터는 다시 매크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현재 미국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대선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고 결국 매크로에 수렴할 것이고 그 매크로라는 게 연말 연초부터 노동시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채권시장 거의 수렴할 거고요. 슈터함으로는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뭐 롱텀으로는 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뭐 채권 투자와 관련된 뭐 이제 마 대표님께서 채권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 뭐 구독자님들께서는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채권에 대한 감을 좀 익히셨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야 뭐 이것저것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내가 채권은 왕초보인데 왕초보 입장에서 요즘 같은 분위기에 딱 하나 뭐 아니면 아까 뭐 채권 ETF 얘기해 주셨으니까 요거 하나 투자해봐라 라고 하는 뭐 티커를 좀 찍어주시거나 뭔가 이런 뭔가 일반론적으로 초보들이 투자해볼 만한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일단은 이제 채권 이제 초보란 가정을 하면은 일단은 개별 채권보다는 ETF를 추천하는 걸 권해드리고 채권 ETF입니다. 두 번째, 채권 ETF는 국내 상장 채권 ETF와 달러로 하는 미국 상장 채권 ETF가 있는데 초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국내 상장 채권 ETF를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 뭐하니까 쉽거든요. 국내에 그냥 사이트에 조회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국내 상장 채권 ETF인데 한 1년 내외짜리 또는 한 2, 3년 내외짜리 단기 채권과 한 10년 내외, 너무 센 거 하지 마시고요. 10년 내외의 한 중장기 채권 ETF를 같이 한번 사보시고요. 그리고 지역은
뭐 여건이 되면 미국도 사고 되고 한국도 사면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채를 더 추천드립니다.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이번 한국 금리 인하를 못했고 미국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한국 금리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 관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이 한국이 좀 더 약하죠. 채권은 경제 취약한 게 오히려 굿뉴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국채로 한 1, 2년짜리, 한 10년 내짜리 국내 상장 채권 ETF를 좀 포트폴리오로 좀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꺼번에 내가 100을 투자한다면 또 100을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거를 좀 분할로 두세 번 패키지를 만든다. 이 패키지도 세트를 두세 번 나눠서 투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투자해 놓고 매일매일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왕초보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정리해 주신 겁니다. 한 1년 정도 장기로 내다보는 투자인데 국채는 한국채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채와 장기채 1, 2년짜리와 너무 뭐 30년 이런 거 가지 말고 10년 내외짜리 요 정도 수준의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아마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아직 뭐 한국이 금리 인하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 제가 뭐 빠뜨렸네요. 분할 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몰빵 투자하면은 당장 내일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뭐 저희 위에 얘기했던 것들도 사실은 분할 매수 안 하면 당장 이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네, 그렇죠.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 또 장시간 또 마경환 GB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채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에 실마리를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